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좀 아까 비가 오는데. 네. 비 오는 거 못 봤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실감나게 아는 척을 해요. 아니, 놀란 거죠. 네. 네. 놀란 거구나. 네, 비 왔던 걸. 네. 아는 척하는 것과 놀란 것에 대한 반응의 구분을 앞으로는 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란 거죠? 네. 놀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와, 근데 있잖아요. 막 이게 물을 부어요. 거의 세차장 들어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다리 하나 딱 건너니까 어느새 비가 왔느냐. 뭐 다리도 긴 다리가 아니에요. 짧은 다리인데도. 정말 요새 날씨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거 하루 종일 우산을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참 그렇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정말 미친 듯이 폭우가 제가 어제 밖에서 축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입장 대기하던 도중에 8시부터 하던 상암 경기장에서 했던 영국 프로축구 팀들과의 경기죠.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였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 비가 와서 경기 시작이 한 40분 정도 미뤄졌는데 다행히 경기 시작하곤 비도 그치고 물도 빠지면서 선수들도 경기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비쌌을 텐데. 네? 그거 비쌌을 텐데. 정말 돈 많이 썼습니다. 네. 열심히 일해야죠. 그럼요. 네. 이렇게 비가 오나 해가 쨍쨍하나 저희 YTN 라디오는 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역시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주말 동안 제가 조금 전에 비가 왔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더워요. 찾아왔었던 게 아니고 오는 중입니다. 네. 살인적인 폭염으로 주말 사이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경북에서만 노인 7분이 숨졌는데요. 31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4분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에서 밭 주변 길을 걷던 60대 행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내 숨졌습니다. 또 90대와 80대가 각각 문경시와 예천군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했고 또 하루 전날 29일에도 문경, 김천, 상주, 경산에서 노인 4명이 폭염에 밭에 나갔다가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경남에서도 30일 오후 80대가 한 밭에서 또 마찬가지로 정오에 하동군에서 밭에서 80대가 쓰러져 숨졌고요. 25일 오후 4시에 남해군에서 80대 여성 역시나 밭일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15명 모두 발견됐을 당시 체온이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온열질환자가 73명이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이 국립공원 등 17개 국립공원 56개 계곡에 한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국립공원에서 계곡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허용하기로 했고요. 다만 출입 구간에서 손발 담그기나 세안 정도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는 22개 시군 폭염 담당 과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를 지난 30일에 했고요. 또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전북도 역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을 했고 울산시의 경우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서 건강수칙 준수해야 된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자주 드셔야 되고요. 외출과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챙이 넓은 모자 또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또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므로 술과 카페인 섭취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폭우로 인한 큰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폭염입니다. 국민 개개인별로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나 대비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 폭염 대피소를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그 폭염 대피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은행 이 지점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이 개인 사업자에게 좀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폭염 대피소를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 야외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들의 생명이다. 네. 이런 생각하에 너무 더우면은 그 일 뭐 꼭 하셔야 된다 하더라도 조금 그걸 좀 미루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야외에서 이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지켜야 하는 정기적인 휴식과 그리고 휴식 공간 마련을 좀 철저히 감독을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모락모락 피오르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10월 사퇴설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재부상하는 사법 리스크 문제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승리 등을 고려해서 총선 6개월 전인 10월에 2선으로 물러나고 친명계가 차기 당대표로 이제 특히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을 민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보수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본격 확산했는데요.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 나와서 장 소장이 이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총선에서 이기고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고 한다. 40여 명의 의원을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언급한 K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고 이 대표 지지를 선언했던 친명계 김두관 의원이라는 설도 급격히 함께 퍼졌는데요.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8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8월 위기설이 여의도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이 나온 겁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터무니없다라면서 이 사퇴론을 일축했고요. 다만 K 의원으로 지목된 김두관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금시초문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또 친명계 핵심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김영진 본인 정도는 들어가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10월 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이라는 게 어떻게 흐를지 모른다는 전국의 분수령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8월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처리가 예를 들면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혹은 김영진 의원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회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끊었다 가자. 뭐 녹화도 아니고 어떻게 끊었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녹화래. 이 끊었다 가서 그 사이에 뭐 영장 실시 심사를 받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향후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갑자기 10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게 좀 이 논리적 타당성을 상당히 좀 상실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8월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시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게 녹아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권 지지율이 약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여권이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전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야, 이거 위기가 이게 올 것 같으니까 10월 글쎄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글쎄 그렇게 우리 지금 전국이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전 크게 비중 있게 우리가 다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던 올해 초에도 질서 있는 퇴진론이 부각된 바 있는데 당시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사법 리스크 그때 당시하고 지금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우리나라 정치의 상수화가 되어버렸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불거지고 뭐 어떻게 되느냐 얘기 나올 때에는 변수로 작용할 네.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상수화된 거다. 상수화돼 있다면 이미 지지율이나 뭐 녹아 들어갈 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제가 체포동의안 넘으면 이게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건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첫째 기명 투표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시끄러워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이거 이게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냐 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물론 이제 만일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도 그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또 다른 버전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사법 리스크는 절대로 새삼스러운 테마가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오염수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정부가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결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주장들이다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자, 야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요. 일단은 IAEA라는 국제기구가 만일 방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IAEA가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주권 사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류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뭐 서한을 보내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왜 좀 빨리 하지 못했느냐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이 얘기가 벌써 2년이 넘게 된 거 아니에요. 아예 이 얘기가 2년 넘게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사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얘기들을 딱 뭐 강력하게 하고 말해요. 그때 우리 정부도 그때는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발표까지 다 한 다음에 지금 서한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일본의 주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일본의 주권, 일본 정부가 그러면 우리 주권 사항인데 아이고 이거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하지 말아야겠네. 그렇게 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사실 좀 아쉽다. 아니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빨리 2년 전에 했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입장도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유엔과 관련된 기구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일본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냐면 이 걱정이 과도한 공포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과도한 공포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정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바로 정부가 여태까지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저는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류를 전혀 무시하고 후쿠시마 이 물이 뭐 후지산을 넘어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파됐을 때 더 데이스라는 게 OTT에 나와 있는 거 혹시 안 보죠? 네, 안 봤습니다. 축구만 보죠? 아니, 네? 영화도 봅니다. 아 영화도 봐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DP도 봤습니다. 네. 그거는 영화라기보다는 네, 이제 시리즈죠. 시리즈죠. 네, 네. 네. 아니 그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네. 근데 더 데이스 뭐 이런 거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 데이스를 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그거 우리나라 OTT에 못 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걸 보니까 전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은 되게 미워하는 내용이래 가지고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돌고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파됐을 때 그 잔해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발견됐다고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그게 바로 해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정부가 대변이냐 그게 아니고 정부는 국민에 있어서의 걱정을 과도한 공포로 승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자꾸 얘기를 한 거죠. 그거 거짓말한 게 아니라 과학계에서 얘기 나오는 걸 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달에 이게 방류가 시작이 되면 그때 약간의 이제 충격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봐요. 하지만은 그 충격이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안 수사, 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의 보안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보안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보안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의 법리 위반, 명백한 체증
체증법칙 위반, 시효, 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 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서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고요.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 보면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고요. 이어진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등 독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요. 이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또 이번에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 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요.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인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몽테스키라는 사람 기억나요 혹시? 그 몽테스키가 뭐냐면 상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상권 분립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 이 왕정을 지키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진짜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존 로크입니다. 네. 이권 분립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권력이 진짜 무서워서 권력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존 로크는 굉장히 지금도 존경받는 하여간 굉장히 비중 있는 사상가가 네. 되는 건데 권력은요 무서운 거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예? 공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냐 이런 거는 사실은 경찰의 이 힘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진짜 경찰도 본인 스스로가 야 이건 버겁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대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힘이 경찰 쪽으로만 너무 몰리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자꾸 나누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일단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경찰에 수사 종결했을 때 여기 끝,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어떻게든 기회를 갖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 피해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 기관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과도한 힘을 주게 됐을 경우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마지막 소식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불법 무기 거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돼 있다. 정부가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즉각 중단돼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요. 또 우리 군이 8월에 예정된 연례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도발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정말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패턴은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당시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요새는 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해요. 네. 이것이 도발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도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도발 패턴이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이구 무서워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북한 도발 당연히 있을 거고 단지 어떤 종류의 도발이고 우리가 좀 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를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